최근 발표된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연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대 고구려의 후예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소르본 대학교의 연구팀은 오지 탐사 중 한국과 너무나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한민족과 닮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 소르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클레르 뒤보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라오스의 깊은 산속에서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럴 리 없다고 하실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일지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빼다 박은 민족을 발견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냐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실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됐어요.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의 언어 구조를 연구하던 저는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라오족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들의 독특한 언어 패턴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연구 계획을 세우고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학술 조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조교 폴과 현지 통역사 메이와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이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에서 준비해간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그저 언어학적 특이점만 발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곧바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트럭으로 이동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원시적으로 변해갔죠. 마침내 트럭조차 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짐을 챙겨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을까지 약 3시간 정도 걸어야 해요. 메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학문적 열정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죠.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머릿속으로는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상상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은 곧 현실을 따라잡지 못할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침내 라오족 마을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초가지붕 집들과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재빨리 집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어른들은 거리를 두고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고요.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연구는 여기서 끝이에요. 제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죠. 메이가 마을 장로에게 다가가 우리를 소개했고 장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라오족 마을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마을에서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 비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중앙의 공동 식사 장소로 초대받았어요. 폴은 카메라 준비를 마쳤고 메이는 저에게 계속해서 현지 예절을 상기시켜 주었죠. 눈을 마주치되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음식은 반드시 두 손으로 받으세요. 그녀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긴장인지 아니면 어떤 예감인지는 그때 알 수 없었죠. 공동 식사 장소에 들어서자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습니다. 장작불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장로가 손짓으로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폴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있었죠. 뒤보아 교수님, 오늘은 촬영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이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인상이 중요했으니까요. 우리 앞에는 커다란 나무 그릇들이 놓였고 그 안에는 찰밥과 발효된 채소, 그리고 붉은색 양념이 발라진 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코를 스친 향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생각할 틈도 없이 장로가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고 메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을에 좋은 운이 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손히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제 미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찰밥의 찰진 식감과 발효된 채소의 새콤함, 그리고 매콤한 양념의 조화가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마치 어릴 적 한국 음식점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메이, 이 음식 특별한 이름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일상 음식이죠. 메이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희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아이들은 점점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중 한 소녀가 나무 그릇을 들고 와서 제게 내밀었죠. 저는 감사히 받았고 그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른 한 소녀가 그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나야. 그 부드러운 억양, 말끝이 올라가는 그 음성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마치 한국어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 억양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폴도 그 순간을 눈치챈 듯했고 메이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생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를 꺼내 서둘러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찰밥, 발효 채소, 매운 양념, 김치찌개 냄새와 유사함, 소녀의 부름 미나야. 한국어와 묘하게 겹치는 억양. 단순 우연일까? 폴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교수님,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폴, 하지만 뭔가가 있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자. 침낭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생각했어요. 잠에 들기 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고 말겠어. 아침이 밝았고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라오족의 생활과 언어를 기록해야 했어요. 폴은 이미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메이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었죠. 디부아 교수님,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협조적이에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메이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환영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모여서 천을 짜고 있었고 남성들은 사냥 도구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그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라오족의 언어가 점점 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특히 문장의 구조와 말의 억양이 한국어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말맞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메이, 라우어로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아마라고 해요, 교수님. 메이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어의 엄마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마을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솥에 찹쌀을 씻어 넣고 옆에서는 채소를 발효시키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건 김치 담그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폴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맞아. 폴, 한국의 김장 과정과 매우 유사해.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언어 조사를 위해 몇몇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메이가 통역을 해주었고 저는 녹음기와 노트북으로 그들의 발음과 문장 구조를 기록했어요.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라우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한국어와 동일했어요. 또한 존칭과 반말의 구분이 있는 것도 놀라웠죠. 무엇보다 감탄사나 의문문을 표현할 때 올라가는 억양이 한국어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공동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발음의 리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했고 메이가 통역해 주었어요. 그는 당신의 말소리가 그들의 옛 노래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옛 노래라니. 혹시 고대의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노인에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숨죽이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멜로디와 리듬이 한국의 민요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폴이 몰래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고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민요와 유사한 선율 패턴, 오음계 사용, 마지막 음이 길게 늘어지는 특징.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저는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언어 패턴, 식생활, 음악, 모든 것이 한국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죠. 저는 내일 있을 마을의 명절 행사가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 사흘째.
우리는 운 좋게도 라오족의 중요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에 따르면 이날은 조상에게 감사를 표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폴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메이는 마을 장로에게 확인한 후 허락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이 중요한 의식을 기록할 수 있다니 연구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죠. 의식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았어요. 중앙에는 돌로 만든 단이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뒤보아 교수님, 저기 보세요. 메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몇몇 남성들이 무언가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돼지머리였습니다. 재단에 올려진 돼지머리 옆으로 작은 술잔과 과일, 그리고 밥그릇이 함께 놓였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든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거든요. 마치 한국의 전통 고사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돼지머리, 술, 음식, 그 배치까지도 너무나 유사했어요. 메이, 저건 한국의 제사와 거의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점에서요? 메이의 질문에 저는 한국의 제사 풍습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의식이 시작되었고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노인이 앞으로 나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짓은 엄숙했고 말투는 일상 대화와는 다른 특별한 어조였어요. 메이는 그의 말을 최대한 통역해 주었지만 종교적 의미가 담긴 단어들은 정확한 번역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동작과 말, 의례의 순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절하는 방식이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한국의 전통적인 절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축제 분위기로 전환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한 장로에게 다가갔어요. 메이의 도움을 받아 저는 그들의 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메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눈 덮인 북쪽에서 왔다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 큰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전해지네. 우리의 의식과 노래,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들의 땅에서 가져온 것이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덮인 북쪽,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삼국시대나 고구려, 멸망 이후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오히려 신뢰관계를 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장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의식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에 모든 영상과 사진을 옮겨놓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폴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봐야 할 때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가져온 역사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남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가져온 디지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고구려의 멸망, 당나라의 침략,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의 흔적,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언어적 유사성, 음식 문화, 의례의 형태, 그리고 장로의 눈 덮인 북쪽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에 그 기록이? 저는 중얼거리며 삼국사기와 구당서의 디지털 사본을 열었습니다. 고대 한국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헌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관련 내용을 찾던 중 제 눈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고구려 유민 38,300호를 남쪽으로 이주시켰다.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이었어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많은 고구려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의 중국 남부 지역으로 보내졌고 또 다른 이들은 더 남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다른 역사 자료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고대 중국의 기록,
동남아시아 민족 이동에 관한 연구들,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면 베트남을 지나 라오스까지 왔을 수도 있어. 제 생각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언어학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가 필요했죠. 폴, 일어나. 저는 아직 잠들어 있는 폴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계획을 변경해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폴이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샘플을 수집할 거야. 물론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만 아침이 되자 매일 도움을 받아 마을 장로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설명에 결국 몇몇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DNA 샘플 채취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국악 면봉으로 샘플을 채취하면서 저는 이것이 최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현장에서 분석할 수는 없었고 이 샘플들은 파리의 실험실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샘플 채취와 함께 저는 라오족의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녹음된 대화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한국어와의 의문적 유사성을 찾아나갔습니다. 특히 종성 발음과 문장 끝의 억양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디보아 교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겠네요. 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폴. 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해. 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인구 집단의 유전자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었어요. 특히 HLA 항원이라 불리는 유전자 마커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과 일부 동남아 소수민족 간의 특정 HLA 타입의 빈도가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리며 해당 논문을 저장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라오족의 언어가 정말 고대 한국어와 연관이 있다면 제가 직접 한국어를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 제 딸 엘로디는 열렬한 케이팝 팬이었고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이의 허락을 받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해 엘로디와 화상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함께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라오스에서 한국어 비슷한 언어를 발견하다니. 엘로디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엘로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지. 우리는 함께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와 일상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와 억양이 제가 기록한 라오족의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특징인 끝까지 들어야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 구조가 라오족의 언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언어 모두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고 조사의 사용 방식도 유사했어요. 엄마,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비슷해요. 엘로디도 그 유사성을 느낀 듯했습니다. 그래, 엘로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어.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공통점, 역사적 기록, 그리고 곧 분석될 DNA 샘플까지. 이제 이 발견을 학계에 발표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제 연구 결과를 먼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동의와 이해가 없다면 이 연구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로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발견을 설명했고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노래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 장로가 메이의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맞았어. 그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저는 파리로 돌아가 학회 발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계에 이 놀라운 발견을 알릴 시간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DNA 샘플은 실험실로 보내졌고 결과는 몇 주 안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언어학적 분석과 문화적 유사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로디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오족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세요. 저는 딸에게 모든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엘로디는 특히 라오족과 한국 문화의 유사성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케이팝 사랑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거든요. 엄마, 우리 같이 한국어 배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제대로 배워봐요.
엘로디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온라인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고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과 기본 표현부터 시작했지만 곧 문법 구조와 발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한국어는 정말 독특해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확실하고 문장의 끝까지 들어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엘로디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라우족의 언어와 비슷한 점이야. 저는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정칭이라는 개념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우족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그들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매우 중요시했고 그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어요. 엘로디, 문화란 단순히 언어나 음식이 아니라 이런 공유된 가치와 정서 구조에 있는 것 같아. 저는 깨달음을 딸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라우족과 한국의 정서적 연결고리. 엘로디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DNA 결과가 도착했을 때 저는 손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라우족 샘플에서 발견된 HLA-B27 항원의 빈도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인구 집단과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 어느 시점에 유전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저는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고 동료 연구원들과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뒤보아, 이건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야. 하지만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표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야. 제 지도교수였던 모로 박사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다음 2달 동안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라우족의 언어를 한국어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문화적 유사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정서적 구조의 유사성이었어요. 엄마, 이건 어때요? 엘로디가 라우족 놀이 노래와 한국 전통 널뛰기 노래를 교차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듬과 멜로디의 유사성이 놀라웠어요. 엘로디, 이건 완벽해. 우리 발표에 꼭 넣어야겠다. 마침내 국제언어학회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엘로디도 학교를 빠지고 함께 왔습니다. 그녀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뒤보아 교수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알림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라우족과 한국의 연결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엘로디가 격려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표. 그리고 어쩌면 역사를 새롭게 쓸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국제언어학회의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무대 위에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순간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라오스 라우족과 고대 한국어의 연관성 언어적, 문화적, 유전적 증거. 제가 발표 제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1300년 전 고구려, 멸망 이후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한국 민족의 후손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우족의 위치와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서 언어적 유사성의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라우어와 한국어는 모두 교차거로 문장 구조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를 따릅니다. 또한 존칭과 비존칭의 구분이 명확하며 조사의 사용 방식이 유사합니다. 저는 라우어와 한국어의 억양 패턴을 비교한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언어의 말끝이 올라가는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유사성입니다. 저는 라우족의 제사 의식과 한국의 전통 제사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돼지머리를 중심으로 한 제단 구성, 절하는 방식, 그리고 의례의 순서가 한국의 전통 의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라우족 놀이 노래와 한국 널뛰기 노래를 교차 편집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 노래의 리듬과 멜로디가 마치 하나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강당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학적 증거입니다. 저는 DNA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우족 샘플에서 발견된 특정 HLA 항원의 빈도가 한반도 인구 집단과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는 과거 유전적 교류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삼국사기와 구당서의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고구려 멸망 후 38,300호의 유민이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이러한 이동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학적, 문화적, 유전학적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라우족은 1300년 전 고구려에서 남하한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문화가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을 넘어 정서 구조까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담한 주장이었을까? 그때 첫 번째 박수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엘로디는 자리에서 뛰어오르며 환호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여러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대답해 나갔어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왜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학문적 관심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서로 다른 학문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고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함께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자들은 특히 열광적이었어요. 디보아 교수님,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어요. 서울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문득 제 말투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장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 마치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라오족과 함께 지내면서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정서 구조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엘로디가 제 침대 위로 뛰어올라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엘로디, 우리는 라오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해.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 가봐야겠다. 그날 밤,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의 경험과 오늘의 성공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 이후 제 연구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고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여러 건 받았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오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엘로디가 제안했습니다. 파리 15구에 새로 생긴 한 식당이 있어요. 작고 아담한 가정식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대요. 저는 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메트로를 타고 15구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곧 엄마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아담한 크기의 레스토랑이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엘로디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소박하지만 아늑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제단처럼 꾸며진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라오족 마을에서 본 제단이 떠올랐어요. 중년의 한국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어 하실 줄 아시네요. 조금이요.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받았습니다. 엘로디가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고 저는 여주인의 추천으로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여주인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메이의 통역 없이도 저는 조금씩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20년 전 파리로 이주해 와서 이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고향의 맛을 지키고 싶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뚝배기째 테이블에 올려졌고 그 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 맛이 라오족 마을에서 먹었던 그 발효된 맛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엘로디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엘로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여주인도 제 반응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이 제가 라오스에서 만난 맛과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여주인에게 라오족에 대한 제 연구를 간략히 설명했고, 그녀는 놀라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라오스에 우리 조상의 흔적이 있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여주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제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특별한 김치를 대접해 드릴게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는 단순한 언어나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라오족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정치인의 가치, 그것이 13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이어져 온 진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라오족의 문화도 한국의 정치인도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고.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라오스 깊은 산속에서 발견한 한국 문화의 흔적, 그리고 1300년을 이어온 정치인의 가치. 이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북방 이주 설화를 따라가는 로드무비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오족과 한국의 연결고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